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용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이남용 교수의 미래자산 투자 전략을 14부입니다. 원래 김경제 방송에서 하고 있던 것을 12부부터 카메라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제법 날씨가 가을 같아요. 아유,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 예.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항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조금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네. 이 국가, 정부나 우리 기업, 네. 또 우리 가정, 개인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자유 시장 경제 이 시스템 하에 우리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국가 중에 가장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시스템이 이 국가 법령 시스템입니다. 네. 법령 시스템. 네. 네.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그냥 체계. 그러니까, 네. 이제 국가 법령 체계가 네. 우리 서민 생활이라든지 우리 기업의 경영, 네. 우리 국민이나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 법령 체계를 뭐가 문제인지 이 국가 법령 체계를 어떻게 이 개선 또는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국가 법령 체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전 세계의 법은 크게 법조계에 계시는 분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대륙계 법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독일 이런 쪽.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법을 만들었잖아요.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것도 있죠. 네. 옛날 이태리, 로마, 동로마, 서로마 다 있었지만 로마 시대 때 로마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로마법 기반으로 이제 이 나폴레옹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전 세계 이 대륙에 우리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의 영향을 이 대륙계 법이 영향을 줬지요. 이 대륙계 법을 콘티넨탈 러 이렇게도 얘기하고 시빌 러 이렇게도 시빌 민간 시빌 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시빌 러. 그래서 이 대륙계 법은 사실은 이게 컨셉 자체가 거두절미하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있지요. 그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 밑에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있죠. 그 다음에 각 부처의 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행령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밑에 고시, 기준 이런 게 또 있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도 있고 하여튼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이 대륙의 법률 체계는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을 우리 서민이 우리 기업인이 탁 읽고 자기의 코스 오브 액션을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헌법 밑에 법률 밑에 대통령령 밑에 시행령 밑에 또 시행규칙 밑에 기준고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복잡해. 아니 솔직하게 이 법률을 전공한 이 법학도들도 이거를 해석하라고 그러면 해석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또 하나 더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대륙계 법 위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이 영미계 법을 이 혼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단순한 대륙계 법 체계가 아니고 대륙계 법 체계에다가 영미계 법 체계를 혼합한 영어로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을 하이브리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게 대륙도 아니고
영미도 아니고 네. 그 장점만 따면 좋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공급자 위주로 네. 이 법조계 이 법률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법학 교수님들이나 네. 우리 그 판사, 변호사, 검사 네. 이 법조계에 있는 이 당사자들의 이해에 맞춰서 네. 이 하이브리드형 법률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만들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그 국민 지향으로 이 기업 지향으로 만들 것인가, 그 혁신 변화 발전을 시킬 건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미계 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네. 영미계 법을 이제 우리가 그 커먼 로 이렇게 얘기하고 커먼 로. 네. 예. 그래서 이 대륙계 법을 옛날에는 성문법, 성법. 네. 영미계 법을 우리가 불문법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이 대륙계 법은 네. 판사님이 판결을 할 때 네. 이 법 조문,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네. 기준 고시 이거 기반으로 그 판결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영미계 법은 불문법이잖아 사실은. 근데 불문법이 아닙니다. 현재는 전부 네. 성문법으로 다 바뀌었어요. 네. 그 불문법이지만 네. 그 법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법원이나 이 지방법에는 하여튼 이 판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판례가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합니다. 네. 판례를 보고 판결을 하는 거와 우리 그 대륙계 법은 이 법 조문을 보고 판결을 하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일관성이, 정확성이, 전문성이 높을 거라고 우리 이 박사님 생각하세요? 영미계 법이에요? 대륙계 법이에요? 대륙계 법은 법 조문 기반으로 해. 네. 이 영미계 법은 판례 기반이야. 판례가 곧 법이야. 네. 어떤 게 더 정확성, 신뢰성,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법 그 규정대로만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륙계 법이 더 정확할 것 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 국가 사회가 네. 단순할 때, 예. 복잡하지 않을 때에는 이 대륙계 법, 법령 중심으로 이 판결을 해도 네. 일관성 확보, 정확성 확보, 전문성 확보가 됐는데 네. 지금은 국가 사회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이래가지고 네.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 대륙계 법 조문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아하. 네. 그래서 영미계 법같이 이 판례 중심으로 판결을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 이 신뢰성, 정확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하. 지금 네. 보세요. 대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 우리 지방법원 판결이 이 1심, 2심, 3심 제도인데 네. 이게 바뀌는 게 너무나 여반장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3심제가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국민 권익, 인권 이런 거를 신장한다고 이제 3심제를 만든 거잖아요. 법률 네. 시스템을. 그게 오히려 우리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이 뭐라 그럴까 위험이에요. 네. 위협이야. 손실이야. 네. 차라리 한 번 판결하고 끝나면은 될 일을 네. 2심으로 가잖아요. 3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피고와 원고가 이 다툼을 할 때 1심, 2심, 3심에서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지요? 예. 그다음에 하여튼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우리 국가 사회에 이제 그 부정부패와도 직결되는데 네. 이 우리나라 이 영미계 법, 이 대륙계 법 지금 혼합형의 하이브리드 법률 체계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네.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미계 법으로 확실히 가자. 영미계 법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커먼로 쪽으로 가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전 세계 이 베스트 그 로 폼, 네. 이 법률사무소 법률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계에 있습니까? 대륙계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국제 그 어떤 그 리걸 서비스는 네. 영국과 미국이 주도합니다. 네. 영미가 주도를 해. 그 얘기는 말을 뒤집으면 영미계 법 체계가 네. 이 대륙계 법 체계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국제 분쟁이 생기면 우리 그 삼성전자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플하고 분쟁 생기잖아요. 네. 그 분쟁 생기면 리걸 서비스를 누가 합니까? 대륙계 변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영미계 변호사들이 하고 판결도 영미계가 판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대륙계하고 영미계 이 혼합형으로 우리 한국 이 법률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첫 번째 이 영미계 법률 체계로 좀 가자. 네. 자, 두 번째는 그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막 이렇게 아까 쪼개져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법을 한번 개정하면 그 본문을 바꿔버리잖아, 그지요? 네. 그래서 누더기가 되잖아. 지금 그 양도소득세법을 보면 1년에 여러 번 바꾸죠. 24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사도 몰라, 변호사도 몰라, 아니 국세청 담당 그 40년 국세 담당 직원도 몰라요. 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며칠을 고생을 해서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이 적용돼야 되고 뭐가 어떻고 이런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판사들이 지금 이 대국민 이 판결 서비스를 하는데 판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리걸 서비스, 이 판사도 서비스야. 네. 판사님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네. 판사, 검사, 이 변호사가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서비스업이지. 이 판사가 대국민 그 서비스를 하는데 자 보세요. 판결문 작성을 하는데 에너지, 노력을, 머리를 그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찾는데 네. 24배 노력을 더 들여야 돼요. 예. 그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지금 그 법령 정보 시스템, 법령 정보 서비스를 그 법제처에서 이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화해서 그 서비스를 안 했으면 우리 그 판사님들,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은 정말 아마 너무나 그 3D 업종 아마 제 생각에 4D 네. 업종 됐을 거예요. 예, 이 판결 서비스가 판사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구법, 신법을 다 대조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이 법제처가 법령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 법령정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하니까 네. 그 천만다행인 건데 우리나라 그 법 누더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그 전문가가 아니면 이 일반 시민, 일반 그 이 보통 사람들은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동산 거래할 때도 그렇고 상속세, 무슨 증여세, 무슨 뭐 양도세 이런 거 그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변호사 천국, 세무사 회계사 천국을 만드는 거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법령 체계를 영미법으로 바꿔야 돼. 하나만 더. 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법을 그렇게 개정이 될 때마다 그 수정을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법 조문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요구 사항이 있다. 네. 그럼 그 법을 어떻게 제정을 하느냐 하면 그 법 밑에다가 어멘드먼트 추가를 하는 거야. 네. 어멘드먼트 뭐 132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 네. 그러면 앞에 거는 변함이 없어요. 미국은 건국 이후에 모든 법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 밑에 어멘드먼트로 추가된 법들이야. 그러니까 법률의 일관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영미법이 그렇게 시스템이 아하,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그 대륙계 법이라고 그러면서 영미계 이제 그 하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배심원제 하고 있잖아요. 네, 배심원제 있죠. 그 대륙법에는 국민 참여 재판 뭐 이런 예. 국민 참여 재판 그게 네네. 대표적인 그 이 영미계 영미계 법이죠. 그 영미계에서 판사들이 그 판결 서비스를 할 때 그 배심원을 뽑잖아요. 네.
그 배심원 뽑을 때 이제 그 뭐 이해 충돌이 있다든지 하면 재척 사유 이런 거 해서 다 배제하고 합리적인 배심원 구성해서 유무죄 판결은 배심원이에요. 판사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판사가 그 유무죄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판사는 테크니션, 기술자야. 네. 뭐만 하느냐 하면 형량만 결정해. 벌금 금액만 결정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저지들의 그 서비스 행태를 우리 그 대한민국 판사들도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이 판사, 검사, 이 변호사들이 네.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국민 서비스를 할 때, 리걸 서비스를 할 때, 원고 피고가 모든 증빙 자료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능력 있는 피고 원고라면 정확하게 증빙하겠지, 그지요?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가 재판을 걸었는데 그 할머니 보고 모든 증빙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서 전부 해라. 그럼 판사가 뭐 하는 거야? 판결 서비스가 뭐야? 검사가 뭐 하는 거야? 아니 변호사가 뭐 하는 거야? 그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판사, 검사의 미션이 뭔지 우리나라 다시 한번 국민들이 각성하고 해야 된다. 이 문제를 이 국가 법령 체계를 혁신하는, 개선하는 이 문제를 법조계 그 판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법학 교수들한테 맡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공급자잖아요. 그렇죠. 그 공급자들은 자기네들 그 이해관계 때문에 변호사를 위한 법을 만들 거고 판검사를 위한 법을 만들 거고, 그지요? 국회의원들은 지를 위한 법만 만들잖아, 그지요? 물론 아닌 사람도 대중에는 있지만 90% 이상이 지금 너무나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 우리 국가사회가 지금 이 법률이 제가 그 1948년 해방 이후에 74년이 경과했는데 74년 동안 그 개정된 법률이 266만 건이야. 만 건. 266만 건. 네. 변호사, 판사, 검사,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팔로우하기가 불가능해졌어요. 컴퓨터 도움 없이는, 네. 국가 법령 정보 서비스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해결을 못해. 네. 제가 이 국가 법령 서비스를 그 시스템화 해야 된다. 네. 자동화, 전산화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제가 30년 전부터 했고 됐잖아요. 현재야. 네.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되고 우리 그 제3자적인 국민의 입장, 제3자적인 우리 기업의 입장에 있는 그 용기가 있고 또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 그 이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자꾸만 그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네. 저도 네. 지금 오늘 처음 주장을 했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가 법령 체계를 좀 우리가 영미식으로 전문성 확보를 네. 하자, 일관성 확보를 하자, 또 이 신뢰성을 확보하자, 정확성 확보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국가사회에 바람이 불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 법조계가 워낙 그 기득권이 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깬다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 국회 시스템을 바꾼다면 국회의원들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네. 뭐라 그럴까, 우리 국민 이익을 대변할 진정한 그런 선량들을 우리가 하는 시스템으로만 바꾼다면 이 국가 법령 체계도 생각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예. 좀 길었고요. 뭐 아주 좋으시고 훌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 자산 미래 투자 전략 제 14부입니다. 네네. 자, 이제 14부 계속해 주시죠, 이제부터. 뭐 네네.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 지난 시간에 이 가상 자산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 네네. 블록체인 네. 아키텍처에 대한 네.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의 이
핵심 특징이 뭔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첫 번째가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의 특징이 이 크립토그래피, 우리말로 암호성이라는 거예요. 네. 암호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이 암호성이라는 거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이 관련된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 복잡한 이런 그 계산 또 이 암호화 기법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많은 그 트랜잭션 거래가 있잖아요. 네. 트랜잭션의 집합이 우리가 블락이다 이렇게 제가 네,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그러니까 트랜잭션과 블락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이 유효하냐,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다. 네. 자, 두 번째는 그 영어로 유명성, 네. immutabil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immutability라는 건 우리말로 불변성 이렇게 네네. 그래서 제3자가 자료 트랜잭션이나 블락이나 트랜잭션을 즉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나 알고리즘을 제3자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immutability. 예. 그러니까 그래서 immutability가 영구성이 있다. 네.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프로버넌스, 우리말로 그 근원, 예. 기원 뭐 이런 개념입니다. 오리지널리티를 네. 이제 이 프로버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블록체인은 이 블록체인 그 원장 내에서 모든 그 트랜잭션의 그 오리진을 그 아이덴티티를 이게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네. 추적. 그 추적할 수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버넌스 그 오리지널리티 그 근원성 또는 기원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네. 즉 그 트랜잭션이나 블록체인을 추적할 수 있다. 트래킹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추적. 우리 그 경찰이 범인을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네. 추적을 중간에 딴짓하면은 잃어버리지, 그지요? 네, 그렇죠. 네. 자, 네 번째는 그 이 분산화라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우리말로 분산화, 분산성. 네. 이 분산성이라는 건 이제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가 노드로 구성이 되는데 노드가 예를 들어서 15,000개면 그 15,000개의 그 레저 원장이 전부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네. 분산 중앙 집중이 아니고 분산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분산성이 높다. 네. 그 분산성이 높으면 또 여러 가지 그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어노니모티, 우리말로 익명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퍼블릭 아키텍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형의 그런 아키텍처, 그다음에 그 프라이빗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 퍼블릭 아키텍처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 처리하는 걸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 아키텍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그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이거를 주소 무슨 뭐 이런 거 식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익명이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트랜스퍼런시, 우리말로 투명성입니까? 투명성 그렇습니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많은 그 참여자 노드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그 어노니모티 이 투명성 확보가 되면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지, 그지요? 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지,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블록체인 아키텍처가 이런 플러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상대적인 그 콘스 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점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네. 자료로 갈까요? 그래요. 다음 그 자료를 보시면 네. 이 해시 함수라는 얘기를 계속 네, 해왔는데 네, 네. 그 해시 함수가 뭐냐 그랬더니 그 다양한 비트 사이즈, 다양한 길이의 인풋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사이즈의 그 결과 아웃풋을 내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해시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만드는데 그 네. 아웃풋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색인, 인덱스에 쓰인다. 네. 어드레싱, 저장에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에 가면 선반을 쫙 아래 위로 만들어서 넘버링을 하잖아요. 네. 그 넘버링한 결과를 찾아내는 게 해시 함수야. 예. 쉽지, 그지요? 네네. 창고에 가서 노트가 몇 번 어느 그 서랍에 있는지 찾으려면 그 넘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풋이 아웃풋이 되고 아웃풋이 인풋이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해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시 함수는 뭐 우리가 여기 그 원웨이 함수다, 원웨이 그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풋이 들어가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데 거꾸로는 안 되는 거지. 네. 거꾸로. 이게 원웨이라는 말은 원웨이다. 그다음에 이제 콜리전 레지스턴스, 이 콜리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충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드레스 창고에 갔는데 어드레스가 100번지 어드레스가 하나밖에 네. 없는데 해시 함수에서 결과 그 어드레스가 100번지가 나왔어요. 또 인풋을 넣었더니 또 100번지가 또 나와. 그걸 우리가 콜리전, 충돌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네. 그 콜리전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콜리전이 발생했을 때 그 콜리전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럼 어드레싱을 일관성 있게 하려면 이 콜리전이 발생할 때 그 콜리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 그런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해시 함수라는 거는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기 위한 그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링크를 만드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그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그 함수지 사실은 그지요. 네. 알고리즘이지 프로그램이지. 네. 자, 그다음에 이 디지털 시그네이처 우리말로 디지털 서명. 디지털 서명. 네. 디지털 서명. 이 디지털 서명이라는 게 왜 필요냐 하면 첫 번째 이 메시지의 그 무결성 확보를. 네. 이 무결성이라는 말은 메시지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 문제를 무결성이라고 해요. 메시지 숫자가 100이었는데 메시지 숫자가 99로 바뀌면 인티그리티가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인티그리티, 무결성. 그다음에 여기 그 unforgeability라고 그러는데 이 unforgeability라는 말은 위조가 불가능한. 그렇죠. 위조가 불가능성. 위조 불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남들이 변경하면 안 되잖아. 네. 남들이 이 위조라는 말은 이 modification 수정하는 거, changing 변화하는 거, delete 삭제하는 거, addition 추가하는 거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위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조를 방지하려면 이 디지털 시그네이처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 퍼블릭 verifiability 우리말로 검증 가능성, 예. 공공 검증 가능성,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non repudiation. 복제가 불가능해야 된다. repudiation은 내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네. 내가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부인 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 방지. 네네네. 받아놓고 안 받았다 이러면 그걸 부인 그렇죠. 방지. 우리가 네. 이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를
전달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해서 서명 받잖아요. 네. 그래야 그 부인 방지를 할 수, 넌 네. 리퓨디에이션 부인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야 법률적으로 그 어떤 그 등기의 효력 확보가 되니까. 자,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알고리즘을 이 디지털 서명, 디지털 시그네이처라는 알고리즘, 이 전부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해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여기 디지털 시그네이처 소프트웨어, 딴 말로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네. 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마이닝을 한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마이닝 한번 더 하고 있죠. 네. 그 Proof of Work, SOW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 마이닝을 어떤 절차로 하느냐면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의 모든 노드에다가 네.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 새로운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 새로운 트랜잭션을 그 15,000개 전 세계 노드에다 다 뿌려야 돼. 그 모든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15,000개에서 발생할 텐데 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했을 때,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전 세계에다 뿌리면은 그 코스트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그 컴퓨팅 파워가 얼마나 소비가 많이 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안 하고 말지, 그지요?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가 바로 네. 거기에 있는 거거든, 네, 지금요. 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한 것 같이 지금 홍보, 이 가상 자산이 17,500종이 비트코인 보세요. 이게 그 자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 코스닥, 코스피보다 지금 더 크다고 그랬으니. 자, 두 번째는 각 노드가 그 모든 새로운 트랜잭션을 콜렉션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블락에다가 집어넣어요. 블락을 만들어. 그럼 그 블락 만드는 것을 15,000개 노드에서 똑같이 그 짓을 하거든. 네. 그 컴퓨팅 파워가 얼마나 많이 그지야 쓰이겠습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각 노드가 특정 그 이제 블록이 확정이 10분 동안 트랜잭션 모으면 그게 블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10분 동안 모은 트랜잭션 블록을 이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POW, Proof of Work을 해야 돼. 네. 근데 이 Proof of Work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1등한 노드를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하나 그냥 만드는 거야. 어떤 문제냐면 암호 해독하는 문제를 만드는 거야. 네. 그 암호 해독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 그러니까 이 암호 해독하는 그 SOW의 문제가 처음에는 쉽게 주겠지요. 그럼 전 세계 노드가 금방 풀 거 아니야. 네. 그 다음번엔 조금 좀 어려운 그 암호 해독 문제를 뿌리겠지, 주겠지. 네네. 예. 그죠?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걸려야 되니까 네. 10분 내에 푸는 암호 해독 문제거든, 사실. 예. 왜냐면 그 블락을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10분 동안 발생한 트랜잭션을 모아서 한 블락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모아서 프루프 오브 웍이 되면 네. 그게 블락의 해시 함수를 통해서 추가되잖아요. 그지요? 네. 그럼 전 세계가 그거는 전부 이제 아웃이잖아요. 그지요? 네. 그 우리가 체크 아웃, 체크 인 이런 개념을 네. 쓰는데 우리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체크인을 해야지요. 근데 호텔 그 텔러가 네. 체크인을 한 데다 또 체크인을 또 하면 어떻게 돼? 그래요? 그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미국 가는데 이중으로 그 부킹을 받아놨던 거예요. 그게 영어로 콜리즈. 그게 그러니까. 영어로 충돌해요. 그게. 그래서 덕을 봤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한참 일을 갔다 왔더니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일 스윗, 좋은 방 스윗룸. 무슨 펜트하우스인가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그 덕은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네. 이 Proof of Work, 네. POW 하는 그 문제가 그 암호 해독 문제인데 사실은 네. 그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 높아져.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암호 해독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울 거야. 네. 어려워야 마이닝하는 마이너들이 채굴자들이 엄청난 GPU를 말이죠 공장같이 빌딩에 아니 큰 창고에다가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요? 돌리잖아요. 예. 그게 그 암호 해독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 에너지 전기 낭비잖아요. 글쎄요. 완전히요. 네. 그죠? 그 짓을 하는 비트코인이고 그 짓을 하던 이더리움이었잖아요. 네. 아니 전 세계 17,500종의 가상 자산이 우리 인류가 유용하게 쓸 네. 에너지를 네. 전기를 낭비하는 거잖아. 그럼 뭔 짓 네.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우리 국가사회가 빨리 방향을 잡아서 네.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네. 그지요? 그래요. 그게 네. 정치인이고 네. 그게 학자고 그게 우리 언론인 아닙니까? 우리 국민을 계몽하는 게 그 당연히 그렇게 미션이에요. 해야죠. 그지?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 뭐 대단한 미래 수익이 있는 것 같이 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 가상자산이 완전히 지금 폭락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밑바닥을 헤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또 다시 무슨 뭐 미래 100배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상자산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머리가 빈 전문가들이 아직도 많아. 아직도 우리 이 토킹하는 걸 못 들으신 것 같아. 네, 이거 중요한 이게 뭔 말인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블락이 승인이 되면 그 프루프 오브 워크를 한 그 노드가 있으면 네. 그 블락을 전 노드에다가 또 디스트리뷰션을 후리즌 해야 되잖아. 네. 네. 각자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블락을 그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모인 거잖아요. 그걸 또 뿌려. 네. 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가장 이 철학이 뭐냐면 네. 재사용하는 거. 재사용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한 일을 또 하는 거. 네. 이거를 없애는 거. 아, 재사용하는 거, 한 일 또 하는 거를 없앤다. 영어로 eliminate, reworks, rework이라고 그래 그거를. 다시 일하는 거. 네. 아니 제가 했는데 네. 우리 이 박사님이 또 해야 되고 네. 옆에 사람이 또 해야 되고 네. 그럼 돼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거 다 그냥 재사용하면 되지. 네. rework, 똑같은 짓을 왜 해? Rework. 그지요? 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링에 네. 그 아주 대가가 있습니다. 네. 그 그레디 부치. 그래도 붙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베리 보햄. 네. 이 베리 보햄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우리가 그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려면 이 재사용을 해야 된다. 네. 리웍을 제거해야 된다. 리워를 제거해.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안 해도 되는 일을 스킵해야 된다. 네. 지금 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 그지? 계속 그 짓을 하죠. 네. 이런 그 스튜핏 같은 그 아이디어, 이 블록체인, 네. 누가 이런 그 기술을 네. 뭐 일반화 보편할 수 있다라고 이 일반화 보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 뒤 배경에는 네. 우리가 그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네. 이 CPU의 파워, 메모리의 파워, 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파워. 네. 뭐 최근에 그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자 컴퓨터 뭐가 나오면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폰 누이만 컴퓨터잖아요. 지금 현재 폰 누이만 아키텍처 컴퓨터예요. 순차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죠. 네. 순차 처리 형태의 컴퓨터, 현 컴퓨터 모든 아키텍처가 네. 폰 누이만 아키텍처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어레이 프로세서, 프로세서를 여러 개 묶으면 어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어레이 프로세서적인 접근,
뭐 데이터 플로우 머신 접근,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터넷이거든 지금 현재요. 전 세계 프로세스를 다 인터넷으로 연결, TCP/IP 프로토콜로 연결했잖아요. 이런 게 전부 그 폰 누이만 그 시퀀셜 프로세싱 그 컴퓨터 아키텍처의 처리 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면 이 시퀀셜에서 패러럴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계산이 많은 문제, 행렬 계산 있잖아요. 네. 행과 행을 따로따로 쪼개서 계산해 가지고 합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행렬 계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트릭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가 상용화가 되면 할 수 있다. 지금 뭐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양자 컴퓨팅 그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네. 그 레버레토리 익스페리멘트 차원에서 지금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양자 컴퓨팅이 네. 일반화 보편화 되려면 빨리 안 돼요, 그거? 시간이 좀 걸립니까? 예? 제 생각에 한 10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것처럼 무슨 얘기 들었던데? 우리 그 듀코 대학의 모 교수님이 한국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 아이온 Q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을 했어요. 네. 그 아이온 Q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네. 엄청난 투자를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 네. 우리나라 여기 뭐 아마 대기업들도 몇 군데 그 아이온 Q에다가 투자를 했지. 무슨 Q요? 아이온 Q. 아이온 Q. 네. 네. 거기 투자했다가 그 돈 번 사람도 있지만 네. 많이 잃었겠지, 그지요? 네. 먼저 빠져나온 사람만 돈을 벌었겠죠? 그렇지요. 네. 그 아이온 Q가 네.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 보편화 되면 네. 이 IT 소프트웨어 뭐 이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닉네임으로 얘기하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그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아마추어고 공부 안 한 사람들. 사기꾼이? 사기꾼. 그 다보스 포럼에 네. 그 회장이 있잖아요. 네. 그 무슨 크라우드인가 뭐 하여튼 이름도 슈밥 크라우드 슈밥. 슈밥이 큐밥 뭐 제가 들은 그래. 네. 그 친구가 그 아마추어 많은 아마추어요? 사람. 그러면 예. 그 양반은 학문적으로 네. 탑저널에 퍼블리케이션 한 적도 없고, 네. 내가 전 세계 논문을 다 읽었는데 그 양반 논문을 읽은 적이 없어. 그 얘기는 탑저널에 논문을 실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금방 알아.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을 할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학문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그 터미놀로지 용어를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는 게 정확한 터미놀로지를 선택해서 자기 주장, 자기 표현할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랬잖아요. 네. 그 수법은 전문가가 아닌 거야. 학자도 아니고. 네. 왜? 정확한 터미놀로지를 선택.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 수밥이 쓴 그 책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정의했나 읽어봤어. 제가 한번. 그때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4차 산업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 네. 인공지능이다. 네. IoT다. 인터넷 오브 띵스. 로보틱스다. 예. 횡설수설을 잔뜩 해놨어. 예. 왜냐면 이 데피니션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네. 학문적으로. 네. 그 정의를 할 때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A는 어떻게 정의했고 B는 어떻게 정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나는 어떻게 정의한다. 이게 합리적이어야 되거든. 네. theoretical 그 academic foundation 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꺼내면 우리 국가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학자들이 이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그냥 막 교과서에 없는
탑 저널에 없는 용어를 가지고 막 떠들거든.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4차 산업이라는 건 자, 우리가 이 데이터 마이닝 이제 마지막 그 5번째 단계는 모든 그 노드가 모든 유저가 그 블록체인을 어셉트를 해야지. 즉 그 블록 그 레저 지난번에 그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 DTL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DTL 그 블록체인에다가 U 블락 그 어프로브드 블락을 어셉턴스에서 추가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제 일단 10분간 특정 블락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보세요. 이 10분간의 블락 하나가 만들어지면 1시간에 몇 개 만들어지지요? 6개요. 6개지. 네. 하루가 24시간이지요. 곱하면 얼마야? 24개네요. 그지요? 6 곱하기 24. 네. 그지요? 그 다음에 1년이 며칠이지요? 365일. 365일. 엄청난 수네요. 곱하기 4년을 하면 그게 얼마냐 하면 21만 건이야. 20일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4년간 21만 개 블락밖에 추가할 수가 없어. 4년 동안에 21만 블록밖에 추가가 불가능하네요. 그래요. 계산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 21만 개 블락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그 블락 그 아까 그 채굴자 있잖아. 마이너. 이 그 암호 문제를 해독한 푼 그 노드 채굴한 그 유저 노드에다가 비트코인을 줘야 되잖아. 그죠? 비트코인을 맨 처음 줄 때는 첫 번째 연도에는 50개를 줬어. 블록체인 하나 캐면 그 아까 캔다는 말이 뭐 마이닝이 뭔 말인지 알죠? 개념은 다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죠. 그 하나 캐면 50 그 코인을 비트코인을 줬어. 그 다음 4년 후에 그거의 반 25개의 비트코인을 줬어. 그 다음 4년은 줄었어요. 그 다음 4년은 12.5개 줘. 또 줄었어요? 그 다음 4년은 또 줄다 보면 나중에 한 15년, 20년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비트코인을 한 개도 못 줘. 0.8개, 0.2개, 그 다음에 0.002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 40년을 다 합치면 그 총 그 비트코인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가 됩니까? 그게 2100만 개야. 2100만 개밖에 비트코인은 만들어질 수 없다.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었다. 알고리즘을 확 바꿔버리면은 2100만 개가 아니고 21억 개가 만들어지지. 그죠? 뭘 바꾸면 돼? 간단하다면서요? 바꾸는 거는. 간단하지. 그 컴퓨터 프로그램 그 바꿔서 바로 그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 그지? 아니 그 하드 포크 하면 되잖아. 아니 소프트 포크 하면 되잖아. 그죠? 무슨 말씀인지? 자, 아주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건 맞습니까? 우리가 마이닝 폴리시? 채굴 정책, 그 마이닝 팔러시를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루에 아니 1시간 아니 10분에 블락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블락 하나에 만들 그 프루프 오브 워크 POW를 한 그 노드 사용자에게 비트코인을 처음엔 50개 줬다. 그 첫 번째 그 4년은 두 번째 4년은 25개 줬다. 그 다음 4년은 이제 뭐 12.5개를 준다. 뭐 이렇게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년간 그 하면 아까 21만 240개의 블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블락 하나가 사용자가 많으면 엄청난 블락 사이즈가 되겠지, 그치요? 우리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원 블락 그러면 보통 2K, 2K, 컴퓨터에서는 1K가 1024를 1K라고 그래요. 원래 K가 1000이잖아. 그죠? 키로.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1K가 1024야. K라는 단위가 1024? 그 1024가 아마 10의 2의 10승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1년에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을 다 막아가지고 블락으로 만들었더니 21만 개다. 네, 네. 그 블락 사이즈가 2K 정도가 아니고 2메가 무슨 뭐 3메가 무슨 아니 1기가 2기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어. 네. 그럼 그 기가로 커지면은 전 세계 그 블락을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잖아요. 그 코스트가 어마어마. 네. 지난번에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 네, 네. 블락이 그죠? 네. 이 블락 체인 아키텍처가 메시 형이잖아, 사실은. 네, 네. 그죠? 모든 게 다 연결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하여튼 자, 여기 그 N개의 새로운 그 비트코인 당 네. 새로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는데 네. 2012년에는 그 블록 하나 그 마이닝을 하면 50코인을 줬어요. 50개를 줬어요, 처음에. 예. 그때 그 마이닝 한 사람들은 재벌 됐지, 그죠? 예. 지금 비트코인 하나 값이 네. 2만 불. 네. 2천만 원이야 지금 현재 2,200만 원, 2,300만 원 현재 가가. 네, 네, 네. 그거 50개 받았으니 블록 하나 그거 마이닝 해가지고 네. 2천만 원만 계산해도 1억이잖아, 그죠? 1억 비트코인 하나 캐면 1억 받는 거잖아, 네, 그죠? 네. 그다음에 2013년 즉 3년 아니 4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였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는 또 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계속 줄어나갑니다. 4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록 수는 늘 매년 네. 저 4년만 4년마다 21만 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1만 240. 곱하기 50, 그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25, 이렇게 쭉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다 계산을 네. 쫙 해보니까 이게 2,100만 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밑으로 가면 이제 0.38, 뭐 0.00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왜 2,100만 개밖에 안 만들어지느냐? 네. 그건 알고리즘 상에 이제 처음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데 이 알고리즘을 확 바꿔버리면. 근데 그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트래픽이 많을 거다, 노드가 많을 거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네이터가 네. 이 창시자가 예. 그렇게 이게 뭐 크게 발전할 거로 생각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애들 그 대학원에서 네. 학생들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레버레토리 익스페리멘트 한 거야 이게. 실험한 건데 네. 그게 갑자기 그 무슨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붐이 불어가지고 네. 이게 막 무슨 ICO 상장이 되고 여기다 돈을 막 때려박고 투자라고. 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펌프 앤 덤프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펌핑을 한 거야, 펌핑. 네네. 이 돈 가진 몇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ICO 해서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펌핑. 네. 펌핑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권도형 루나 앤 테라 지금 루나 클래식을 지금 또 펌핑하고 있잖아요. 네. 4배가 올라갔대. 그래요?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이 국가 법령 체계 얘기하면서 네. 만약에 이 가상 자산에 지금 많은 불법 탈법 행위가 있는데 네. 가상 자산에 우리 대륙의 법이어가지고 네. 법조문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네. 지금 그거거든요. 네. 근데 영미법 같은 경우는 판례를 만들면 되는 거야. 판례가 법이야. 네. 그 판사가 판례를 만들면 되는 거야. 네. 그 영미법과 이 대륙법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영미법은 법조문 하나하나가 어멘드먼트인데 구체적이야. 우리는 법조문이 아주 심플하잖아, 그죠? 왜? 헌법에 있는 거를 법률로 토스하고 법률에 있는 거를 시행령으로 토스하고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토스하고 토스를 다 해버렸잖아, 그죠? 네.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면 우리가 물론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네. 법률이 이 정부 조직, 정부 기관 위주로 모든 법령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참 우리나라 큰일이야 정말.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정부 기관은 법 만드는 것이 네. 조직 만드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행정안전부가 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 네.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권, 행정안전부에서 조직 편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행정안전부가 그 행정안전부가 모든 법을 이 만들 때 전부 이 조직을 전부 이 타겟팅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법률과 대통령령과 각 부처의 시행령, 시행 규칙이 우리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판검사, 이 변호사, 네. 이 정부 기관 이거 중심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 네. 그래서 빨리 이 국가 법률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 그러네요. 네,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산하 조직이 지금 네. 너무나 방만하잖아. 지금 네.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부 산하 조직 정비를 하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완전 부도예요.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해도 이 정부 중앙 행정 정부 기관 네. 이 정부 이 지방 자치단체 네. 그다음 이 정부에서 투자한 그 산하 기관들이 있어요. 네. 산하 기관 그랬더니 산하 기관들이 기관장들이 아니 교수님 우리가 왜 정보통신부 아니 행정안전부 산하야 우리는 행정안전부하고 우리는 동격이야 같은 수준이야. 그 산하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모순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산하 기관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유관기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유관기관, 네네.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그게 맞는 용어예요. 예, 네, 예. 산하기관이 아니고 예. 정부 유관기관들이 얼마나 방만합니까? 무슨 토지주택공사, 무슨 수자원공사, 무슨 아이고, 예. 이거 효율화하지 않으면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자, 교수님 이제 시간 이제 한 시간이 됐는데 아우 너무 빨리 갔네. 할 말이 너무 많은가 봐.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시지.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네. 야, 그럼 교수님하고 이제 저장 한 10분 쉬고요. 여러분들도 한 10분 쉬십시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